새벽 6시 강남 최고급 빌라 단지 3층 펜트하우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정옥부는 이미 2시간째 청소를 하고 있다. 60대의 몸으로 허리를 90도로 굽혀 거실 바닥을 닦는다. 무릎은 오래전부터 삐걱거렸지만 참는다. 30년 가까이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완벽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티끌이 남아있으면 며느리 윤지혜의 날카로운 지적이 날아오기 때문이다. 핸드메이드 이태리 카펫, 수백만 원짜리 소파, 유명 작가의 그림들. 모든 게 옥분의 한 달 월급보다 비싸다. 구독을 누르시면 가장 먼저 최신 사연 보실 수 있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옥분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지하 1층 작은 방에서 일어나 먼저 아침 준비를 한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한다. 그 다음엔 청소다. 거실, 침실, 화장실, 부엌까지. 집 전체가 2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라 혼자서 다 치우려면 최소 3시간은 걸린다. 특히 거실의 대리석 바닥은 조금만 잘못 닦아도 얼룩이 남아서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옥분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있다. 세제에 계속 노출되어서 피부가 거칠어졌고 곳곳에 상처도 있다. 하지만 장갑을 끼면 세밀한 청소가 어려워서 맨손으로 할 수밖에 없다. 윤지혜가 슬리퍼 소리를 내며 내려온다. 명품 잠옷에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30대 중반이지만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다니며 관리받은 티가 역력하다. 손톱은 항상 깔끔하게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고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관리되어 있다. 옥분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지혜의 시선이 옥분이 닦고 있는 러그 위에서 멈춘다. 그 눈빛에는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다. 이건 핸드메이드 러그예요. 시골분들은 손 좀 떼주세요. 옥분은 말없이 걸레를 당긴다. 시골분들이라는 말에 가슴이 아프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다. 30년 동안 들어온 말이니까. 처음엔 상처받았다. 왜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지, 왜 이름 대신 시골분이라고 하는지.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지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다. 옥분은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도 정확히 모른다. 40년 전 사고 후 기억을 잃어버렸으니까.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그저 옥분이라는 이름만 희미하게 남아있었을 뿐이다. 지혜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건 분명했다.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그저 집안을 치우는 도구 정도로 여긴다는 것. 옥분이 아프거나 힘들어해도 관심 없다. 다만 청소가 완벽하지 않으면 화를 낸다.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으면 불만을 표시한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대하는 것처럼. 옥분은 가끔 생각한다. 내가 정말 사람이 맞나? 아니면 그냥 이 집에 붙어있는 부속품인가? 옥분의 손이 러그에서 떨어진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부엌으로 사라진 후다. 아마 아침 식사를 확인하러 간 것 같다. 늘 하는 일이다. 옥분이 준비한 음식을 보고 흠을 잡는다. 이 나물은 너무 짜요. 밥이 좀 된 것 같은데요. 국물이 싱거워요. 어떻게 해도 만족하지 않는다. 옥분은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한다. 목덜미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욱신거린다. 40년 전 사고로 생긴 상처인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아파온다. 동전만한 크기의 빨간 자국이 목 뒤쪽에 또렷하게 남아있다. 옥분은 항상 목이 높은 옷을 입어서 그 자국을 가린다. 혹시 누군가 이상하게 볼까 봐서. 손가락 마디마디도 아프다. 관절염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심해진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다. 그냥 파스를 붙이고 참는다. 옥분의 몸 곳곳에는 30년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무거운 것을 들다가 삐끗한 허리, 뜨거운 물에 데인 팔뚝, 칼에 베인 손가락 자국들. 모든 게 이 집에서 일하면서 생긴 상처들이다. 하지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다. 가정부의 몸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3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외부인이다.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직원도 아닌 애매한 존재.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용돈 수준의 돈과 숙식 제공이 전부다.
연금도 없고 휴가도 없다. 아프면 그냥 참는다. 쉬고 싶어도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일 뿐이다. 옥부는 걸레를 헹구며 생각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이것뿐이다. 기억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다. 그래도 지붕 아래서 잠들 수 있고 하루 세 끼는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해야 하는 건가? 옥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청소를 시작한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다. 밤 11시, 옥분의 작은 방. 지하 1층에 있는 이 방은 창문도 없고 습기가 많다. 벽지는 곰팡이 때문에 얼룩져 있고 천장에서는 가끔 물이 떨어진다. 평수는 3평 남짓. 낡은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각종 청소용품들이 구석에 쌓여 있다. 이게 옥분이 30년 가까이 살아온 공간의 전부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하다. 처음에는 너무 좁고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다. 그나마 여기서만큼은 지혜의 시선과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옥부는 낡은 침대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는다. 온몸이 욱신거린다. 오늘도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부어올랐다. 손은 빨갛게 거칠어져서 만지는 것마다 따갑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요즘 들어 이상한 꿈을 자주 꾼다.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기억의 파편들 같은 것들이다. 40년 전 잃어버린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는 것 같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장면들이 스쳐간다.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그리고 급브레이크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끔찍한 소음. 차 조심해, 누군가의 절규. 그 다음은 뜨거운 불꽃과 연기, 그리고 고통스러운 비명. 옥부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뜬다. 또 그 꿈이다. 40년 동안 옥분을 괴롭혀온 악몽.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저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사고에 휘말렸다는 것만 희미하게 기억날 뿐이다. 옥부는 목 뒤를 만진다. 목덜미에 화상 자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이 흉터는 40년 전 그 사고에서 생긴 것이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있었던 상처다. 의사들은 많이 아팠을 텐데 잘 견뎠다고 했지만 옥부는 그 고통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너무 끔찍한 기억이라서 뇌가 스스로 지워버린 건지도 모른다. 사고 후 병원에서 몇 개월을 보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머리도 다쳤다. 가장 심각한 건 기억 상실이었다.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옥분이라는 이름만 희미하게 남아있었을 뿐이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혹시 그게 정말 자신의 이름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이름인지. 하지만 달리 부를 이름이 없어서 그냥 옥분이 되었다. 병원비는 누군가 익명으로 대주었다. 의사들은 후원자가 있다고만 했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옥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몇 개월의 치료 후에야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태준그룹의 장태준 회장이 나타났다. 5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였다. 병원에서 옥분을 보더니 참 안 됐다며 혀를 찼다. 그리고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옥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기억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렇게 태준 회장 댁의 가정부가 되었다. 처음에는 회장 부인이 많이 도와줬다.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옥분이 실수해도 따뜻하게 봐줬다. 천천히 해, 옥분아. 서두르지 마라고 말해주는 부인 덕분에 옥분은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장 부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옥분의 처지는 더욱 외로워졌다. 회장은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아들 민석은 옥분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며느리 지혜가 들어온 후로는 더욱 힘들어졌다. 옥부는 천천히 일어나서 작은 거울을 본다. 60대의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목덜미의 흉터. 이게 40년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다. 가끔 거울을 보면서 생각한다. 내가 누구였을까? 사고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누군가 나를 사랑했을까? 나도 누군가를 사랑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집에서 가정부로 사는 옥분만 있을 뿐이다. 옥분은 다시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는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한다. 또 다른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희미한 희망을 품으며 잠에 빠져든다. 태중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다.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사업이 없다. 그 정점에 장태준 회장이 있다. 올해 75세, 50년 넘게 기업을 일궈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강이 좋지 않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장민석, 태중그룹의 차기 후계자. 올해 45세로 능력은 인정받지만 카리스마는 아버지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집은 원래 태준 회장의 본가였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3층 펜트하우스로 200평이 넘는 넓이에 최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다. 옥분이 20대 후반부터 이곳에서 가정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회장 부부와 어린 민석, 그리고 옥분. 이렇게 넷이 함께 살았다. 회장 부인은 옥분을 딸처럼 아껴줬다. 옥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프면 말해. 우리가 가족이야 라고 말해주곤 했다. 그때가 옥분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10년 전 회장 부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변했다. 암이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여서 치료할 시간도 없었다. 회장 부인은 임종 직전 옥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옥분아,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옥분은 그때 처음으로 펑펑 울었다.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 떠나는 것이었으니까. 회장 부인이 돌아가신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회장은 상실감에 빠져서 집에도 잘 오지 않았다. 민석은 결혼 준비로 바빴고 곧 지혜와 결혼했다. 결혼 후 몇 년간은 본가에서 함께 살았는데 지혜가 계속 불만을 표시했다. 시아버지랑 같이 살기 불편해요. 독립하고 싶어요 라고 민석에게 조르기 시작했다. 결국 3년 전에 민석 부부가 분가하면서 옥분도 함께 따라 나오게 되었다. 분가할 때 회장은 옥분에게 선택권을 줬다. 옥분아, 넌 어떻게 할래? 여기 남을래? 아니면 민석이네 따라갈래? 옥분은 고민했다. 본가에 남으면 회장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회장은 워낙 바빠서 집에 없는 시간이 많다. 혼자 큰 집을 지키고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았다. 그래서 민석 부부를 따라가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본가에 남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민석은 아버지와 달리 옥분에게 무관심하다. 어릴 때부터 옥분이 키워줬는데도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다. 그냥 있는 게 당연한 존재 정도로 여긴다. 가끔 옥분이 아파서 일을 못할 때도 빨리 낫기를 바란다는 말 한마디 없다. 그저 언제 일할 수 있냐고 물어볼 뿐이다. 민석에게 옥분은 집안일을 하는 기계와 다름없다. 감정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긴다. 지혜는 더 심하다.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옥분을 못마땅해 했다. 왜 하녀가 가족처럼 행동하냐는 식이었다. 옥분이 민석과 편하게 대화하거나 회장에게 안부를 물으면 질투를 했다. 저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라는 표정을 짓곤 했다. 분가 후에는 더욱 심해졌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눈이 없으니까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시골분, 하녀, 나이 든 것이라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특히 지혜는 옥분이 30년 가까이 이 집안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가정부는 가정부일 뿐이라는 게 지혜의 생각이다.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아무리 헌신했어도 결국 남이 하는 것이다.
가족회의에서도 옥부는 철저히 배제된다. 식구들이 모여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면 옥분에게는 부엌에서 차 좀 끓여달라고 시킨다. 옥분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그래도 옥분은 이 집안을 사랑한다. 30년 가까이 함께 해온 세월이 있고 민석을 어릴 때부터 키워온 정이 있다. 회장 부인의 마지막 말도 잊을 수 없다. 이 집을 잘 부탁해라는 그 말을. 그래서 지혜가 아무리 무시하고 민석이 아무리 냉담해도 참는다. 이곳이 자신의 유일한 보금자리이고 이들이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그들은 옥분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옥분은 가끔 회장이 그립다. 예전에는 가끔 옥분과 대화도 나누고 고생 많다는 말도 해줬다. 회장 부인 생전에는 셋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1년에 몇 번 보기도 어렵다. 회장은 바쁘고 민석 부부는 독립적인 생활을 원한다. 명절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본가에 가서 회장을 만난다. 그때도 옥부는 뒤에서 음식 준비만 할 뿐이다.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옥부는 혼자 부엌에서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운다. 30년 가까이 함께 해온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의 옥부는 철저한 외부인이다. 가면서 집에서 만난다. 이번에는 지혜 차례다. 새벽부터 옥부는 바쁘게 움직였다. 집 전체를 다시 한번 청소하고 고급 음식들을 준비했다. 지혜가 주문한 케이터링 음식들을 예쁘게 세팅하고 차와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 지혜는 손톱 하나 까딱하지 않고 미용실에서 머리만 했다. 오후 2시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한다. 모두 지혜와 비슷한 또래의 부유한 주부들이다. 명품 가방을 들고 값비싼 옷을 입고 왔다. 차에서 내리는 모습부터 품격이 다르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조심스럽게 에스코트해준다. 지혜는 현관에서 밝은 미소로 친구들을 맞는다. 안녕, 달 왔어. 오늘 날씨 진짜 좋지? 평소 옥군에게 보여주는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거실에 모인 5명의 여자들. 각자의 남편 자랑, 아이들 자랑, 그리고 최근에 산 명품들 자랑이 이어진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프랑스 출장 가면서 에르메스 백 사줬어. 우리 딸이 영국 유학 가는데 기숙사가 너무 좋더라. 요즘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모든 대화가 자신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내용들이다. 옥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료를 리필해주고 빈 접시를 치운다. 친구들은 옥분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한다. 인사도 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들의 대화에만 집중한다. 옥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몸을 피해서 길을 만들어주지만 시선 한 번 주지 않는다.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대우에는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서글프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지혜에게 묻는다. 지혜야, 근데 너네 집 아주머니는 어떻게 구했어? 요즘 좋은 분 구하기 힘들던데. 지혜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진다.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다. 어머님 댁에서 오셨다고요. 하녀도 같이 끌고 오셨네요. 옥부는 거실 한편에서 그 말을 듣고 움찔한다. 하녀라는 말이 마치 못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다. 30년 가까이 이 집안을 돌봐온 사람을 하녀라고 부르다니. 게다가 끌고 왔다는 표현까지. 마치 자신이 짐짝처럼 따라온 것처럼 말한다. 옥분의 손이 식탁 밑에서 떨리기 시작한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욕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온다. 아, 그래? 그럼 오래 일하신 분이네. 좋겠다. 우리는 계속 바뀌어서 힘들어. 오래 일한 건 맞는데 요즘 나이가 드시니까 예전만 못해요. 그래도 어머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죠. 지혜의 말은 계속 이어진다. 마치 옥분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말한다. 시골에서 오신 분이라 센스가 없어요. 요리도 맛이 없고 청소도 꼼꼼하지 못해요. 모든 말이 거짓이다. 옥분만큼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지혜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은 것 같다. 옥분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것이다. 그래도 오래 일하셨으면 정이 들었을 텐데. 정이요? 하녀는 하녀예요. 가족이 아니라고요. 월급 주고 쓰는 거죠. 옥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부엌으로 피한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게 자신에 대한 평가라니. 하녀, 월급 주고 쓰는 것, 가족이 아닌 것. 모든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 옥부는 개수대에 기대어 눈물을 참는다. 손님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그럼 지혜가 더 모욕감을 줄 것이다. 부엌에서 나오려는데 또 다른 대화가 들린다. 친구 하나가 말한다. 그런데 우리 집 아주머니는 정말 깔끔해. 요리도 잘하고 월급도 많이 줘야겠더라. 그러자 지혜가 웃으며 대답한다. 월급을 많이 줘요? 우리는 숙식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요즘 원룸 월세가 얼마나 비싼데. 또 다른 모욕이다. 옥분의 30년 헌신을 숙식비로 계산하는 것이다. 옥부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는다.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 60대의 주름진 얼굴, 투명인간 취급받는 존재. 정말 자신이 하녀일까? 정말 가족이 아닐까? 30년 동안 민석을 키우고 회장 부인을 모시고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그 모든 세월이 그저 월급 주고 쓰는 것이었을까? 옥부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오늘도 참아야 한다.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참는 수밖에 없다. 친구들이 떠난 후 집 안은 잔치가 끝난 후의 쓸쓸함으로 가득하다. 거실 곳곳에 흩어진 접시들, 바닥에 떨어진 냅킨들, 소파 쿠션이 흐트러진 모습. 옥부는 묵묵히 뒷정리를 시작한다. 지혜는 이미 방으로 올라가서 낮잠을 자고 있다. 손님 접대로 피곤하다는 이유였다. 실제로는 옥분이 모든 일을 다 했는데도 옥분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들을 떠올린다. 하녀도 같이 끌고 오셨네요. 가족이 아니라고요. 월급 주고 쓰는 거죠.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돈다. 거실 정리를 마치고 옥부는 식탁 위에 앤틱 시계를 닦기 시작한다. 이 시계는 회장 부인이 생전에 아끼던 물건이다. 스위스에서 가져온 수제 시계로 가격만 수천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다. 회장 부인은 항상 이 시계를 보며 시간이 참 빠르다고 중얼거렸다. 옥부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더라. 후회하지 말고 살아야 해라고 말하곤 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들어 올린다. 무거운 황동 재질의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 시계바늘은 오래전부터 멈춰 있다. 고장난 지 몇 년 되었지만 지혜는 추억이 있는 물건이라며 그대로 두라고 했다. 실제로는 수리비가 아까워서 그런 것 같지만 옥부는 천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낸다. 30년 동안 수없이 닦았던 이 시계지만 오늘따라 더 애정이 간다. 회장 부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니까. 그런데 시계를 옮기려는 순간 옥분의 손이 미끄러진다. 오늘 하루 종일 긴장해서 손에 힘이 빠진 탓이다.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계가 바닥에 부딪힌다. 옥부는 깜짝 놀라서 재빨리 시계를 집어든다. 다행히 겉보기에는 큰 손상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뒷면을 보니 작은 틈이 생겼다. 뒷판이 조금 벌어진 것이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뒷판을 열어본다. 시계 수리를 맡겨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안쪽에는 복잡한 기계 부품들이 보인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끼어 있다. 작은 종이 같은 것이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낸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누렇게 바랜 작은 사진 한 장. 흑백 사진으로 된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인다. 옥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단발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다. 누군가 연필로 쓴 글씨였다. 우리 옥분이 돌아오면 이걸 보여주자. 아빠,
옥부는 그 글씨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다. 옥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그리고 아빠라는 글씨. 사진을 뒤집어서 다시 본다. 어린아이의 얼굴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왜 이렇게 익숙할까? 왜 이 아이가 자신 같다는 생각이 들까? 옥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혹시 이 사진이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일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이 시계는 회장 부인의 것이었고 이 사진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아빠가 돌아오면 이걸 보여주자라고 썼을까? 누가 돌아온다는 말일까? 옥부는 사진 아래쪽을 자세히 본다.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다. 회장실 금고라는 메모가 있다. 이것도 같은 필체로 적혀 있다. 회장실 금고? 태준 회장의 사무실에 있는 금고를 말하는 걸까? 그곳에 뭔가 더 있다는 뜻일까? 옥부는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이 사진이 왜 여기 있는지, 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그리고 회장실 금고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옥부는 사진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내려간다. 작은 거울 앞에 서서 사진과 자신의 얼굴을 비교해 본다. 60대의 주름진 얼굴과 6살 아이의 얼굴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눈매나 코 모양이 비슷한 것 같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4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으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기억할 수 없다. 옥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는다. 만약 이게 정말 자신의 사진이라면? 만약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돌아오면 이걸 보여주자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돈다. 누가 자신을 기다렸을까? 그리고 왜 이 사진이 회장 부인의 시계 안에 있었을까? 혹시 회장 부인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회장이? 옥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긴다. 40년 동안 잃어버린 기억,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이 작은 사진 한 장이 가져다 준 희망. 혹시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었을까?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을까? 옥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는다. 내일은 이 비밀을 파헤쳐 봐야겠다. 회장실 금고에 정말 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찾은 것 같다. 사진을 발견한 다음 날, 옥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다. 새벽 3시, 아직 세상이 고요한 시간이다. 사진은 베개 밑에 소중하게 숨겨두었다. 옥부는 그 사진을 다시 꺼내서 들여다본다. 어젯밤 수없이 봤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든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일까? 40년 전 잃어버린 기억 속의 자신일까? 옥부는 사진 속 아이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아려온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아이가 어떻게 기억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까? 옥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불러본다. 정, 옥, 분. 이 이름도 확실한지 모르겠다. 40년 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들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다. 그때 희미하게 떠오른 게 옥분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 같은 거였다. 옥분아, 우리 옥분이. 누가 그렇게 불렀을까? 사진 뒤의 글씨처럼 아빠였을까?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희미한 장면이 스쳐간다. 어린 여자아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있고 목에는 큰 화상 자국이 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주변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 아이에게 묻는다. 이름이 뭐니? 집이 어디니? 아이는 울면서 대답한다. 옥분이요. 저는 옥분이에요. 그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 같다. 6살 때의 자신의 목소리. 옥분은 온몸이 떨린다. 이건 꿈이 아니라 기억이다. 4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파편이 되살아나고 있다. 옥분은 침대에 앉아서 더 집중해 본다. 또 다른 기억이 있을까? 더 많은 것들이 떠오를까?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 본다. 그러자 또 다른 장면이 스쳐간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 어른의 큰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감싸고 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린다. 괜찮다,
옥분아,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다. 아빠, 정말 아빠가 있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빠가 있었다. 옥분은 눈물이 나기 시작한다. 4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줬던 거다. 그런데 그 아빠는 어디 갔을까? 왜 자신 곁에 없을까? 사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옥분은 더 많은 기억을 찾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 이상은 떠오르지 않는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억을 차단해 놓은 것 같다. 옥분은 목덜미에 화상 자국을 만진다. 이 상처도 그때 생긴 거다. 사고 때 입은 상처. 하지만 어떤 사고였을까? 화재? 교통사고? 왜 하필 6살 아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 그리고 가족들은 어디 갔을까? 왜 아무도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찾으러 왔는데 찾지 못한 걸까? 옥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된다. 새벽 4시가 되어서 옥부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아침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과 기억들로 가득하다. 밥을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한다. 혹시 태준 회장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왜 회장 부인의 시계 안에 자신의 사진이 있었을까? 그리고 회장실 금고라는 네모는 무슨 의미일까? 분명 거기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거다. 옥부는 지혜가 일어나기 전에 거실 청소를 마친다. 어제 떨어뜨린 시계는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아두었다. 하지만 뒷판이 조금 벌어진 상태로. 지혜가 눈치챌까봐 걱정됐지만 다행히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옥부는 시계를 보며 생각한다. 회장 부인이 살아계셨다면 이 모든 걸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부인은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 사진을 시계 안에 숨겨둔 게 아닐까? 옥부는 회장 부인의 마지막 말을 떠올린다. 옥부나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했어. 그때는 단순한 감사의 인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혹시 부인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특별히 아껴준 건 아닐까? 옥부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그날 하루 종일 옥부는 평소보다 실수를 많이 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리고 청소를 하다가 화분을 넘어뜨렸다. 지혜는 짜증을 냈지만 옥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과 잃어버린 기억들로 가득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은 것이다. 이제 회장실 금고를 확인해 봐야 한다. 거기에 더 많은 답이 있을 것이다. 옥부는 마음을 다잡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사진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다. 옥부는 그동안 회장실 금고에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회장은 워낙 바빠서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고 설령 온다 해도 옥분이 사무실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다. 40년 전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혹시 그곳에 자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대전에 있는 병원이었던 것 같다. 마침 옥분에게는 든든한 친구가 하나 있다. 이수자, 20년 넘게 알고 지낸 병원 간병사다. 옥분이 회장 부인을 간병할 때 만난 사이다. 수자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간병 일을 하는데 병원 사정에 밝고 인맥도 넓다. 무엇보다 입이 무겁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옥부는 수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다. 물론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냥 개인적인 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이틀 후 옥부는 오랜만에 외출 허가를 받았다. 지혜에게는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간다고 거짓말했다. 지혜는 대수롭지 않게 빨리 다녀오라고 했다. 옥분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지만 아프면 일을 못하니까 병원은 가라는 식이었다. 옥분은 오랜만에 집을 나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30년 동안 이 집에 갇혀 살다시피 했는데 바깥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다. 수자와 만난 곳은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수자는 60대 초반의 억센 여자다. 평생 간병 일을 하며 온갖 고생을 다 해봐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다.
옥분을 보자마자 야, 많이 늙었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애정이 담겨 있다. 옥분도 수자를 보니 반갑다. 자신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니까. 옥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더라. 옥분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4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다는 것. 수자는 진지하게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옥분의 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수자야, 40년 전 대전에 있는 병원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입원했는지, 누가 병원비를 냈는지 알고 싶어. 40년 전이면 기록이 남아있을까? 그때는 전산화도 안 되어 있었을 텐데. 수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자신이 아는 대전의 간병사에게 부탁해보겠다고 한다. 대전 대학병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라면 옛날 기록을 찾는 방법을 알 수도 있다고 한다. 옥부는 수자의 손을 꼭 잡는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있다. 일주일 후 수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놀랍게도 대전 대학병원에 40년 전 기록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화상 전문 치료를 받은 아동 환자들의 기록은 특별히 보관되고 있었다. 의학 연구 목적이었는데 덕분에 옥분의 기록도 찾을 수 있었다. 수자는 그 간병사 친구를 통해 기록 사본을 구해왔다. 다시 만난 카페에서 수자가 봉투를 건넨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는다. 안에는 몇 장의 복사된 서류가 들어있다. 오래된 병원 기록지였다. 옥분은 천천히 읽어본다. 환자명 미상추정 정옥분, 나이 6세 추정, 입원일 1984년 3월 15일, 진단 전신 2도 화상, 머리 외상으로 인한 기억상실. 정말 자신의 기록이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항목이었다. 입원비 납부자 장태준 보호자 관계 미상. 태준 회장이 자신의 병원비를 냈다는 것이었다. 40년 전부터 회장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회장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말인가? 옥부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회장이 모든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기록에는 더 자세한 내용도 있었다. 사고 경위 화재 사고로 추정, 현장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됨, 가족 연락처 없음, 신원 확인 불가. 그리고 마지막에 특이한 메모가 있었다. 환자 회복 후 장태준 씨가 개인적으로 돌봄 예정. 퇴원 후 연락처는 장 씨에게 일임함. 회장이 처음부터 자신을 돌보기로 계획했던 것이었다. 옥분아, 이 장태준이 지금 내가 일하는 집 회장 맞지? 응, 맞아. 근데 회장님이 왜 나를 도와주셨을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수자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의 병원비를 대주고 평생 돌봐줄 이유가 없다. 분명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을 거다. 옥부는 기록을 다시 읽어본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한다. 환자의 목걸이와 반지는 장태준 씨가 보관 중. 기억 회복 시 전달 예정. 목걸이와 반지? 자신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나? 옥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회장을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4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알아야겠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회장이 자신을 도와주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은 어디에 있는지. 옥부는 수자에게 고마워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용기를 내서 회장에게 모든 걸 물어볼 때가 왔다. 40년 만에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다. 병원 기록을 확인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옥부는 매일 회장을 만날 기회를 기다렸지만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집에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민석이 아버지 병원 진료 때문에 모시고 가야 한다. 는 말을 했다. 정기검진 날이었다. 옥부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평소에는 운전기사가 모시고 가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자원했다. 회장의 약을 챙기고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드리겠다는 핑계였다. 민석은 대수롭지 않게 허락했다. 어차피 아버지 모시는 일은 번거로웠는데 옥분이 해준다니 오히려 고마워했다. 지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했지만
민석이 아버지가 옥분을 편애하시니까 라고 말하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옥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40년 만에 회장과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병원 가는 날, 옥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다. 회장의 약을 정리하고 진료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다. 그리고 가슴 깊숙이 그 사진을 숨겨두었다. 회장에게 보여드릴 때를 대비해서. 오전 9시 회장이 도착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늙어 보인다. 걸음걸이도 조금 느려졌고 목소리도 예전만큼 힘차지 않다. 옥분이가 모시고 간다고? 고맙구먼. 회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다. 옥분을 대할 때만큼은 항상 그랬다. 30년 가까이 함께 해온 세월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옥분은 회장을 모시고 차에 올랐다. 병원까지는 30분 정도 거리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었을 텐데 오늘은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도해봐야 한다. 차 안에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다. 옥분은 몇 번 말을 걸어보려다가 망설인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회장님,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라고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옥분은 고민하다가 일단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회장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 같지 않구먼. 옥분이 너도 이제 환갑이 넘었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요. 회장이 옥분을 돌아본다. 그 시선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 마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고 있는 것 같다. 옥분은 그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린다. 역시 회장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그 목덜미 자국. 누구 닮았구먼. 회장의 중얼거림에 옥분은 깜짝 놀란다. 목덜미 자국을 누구 닮았다고? 회장이 자신의 화상 자국을 보고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는 말인가? 옥분은 급하게 묻고 싶지만 참는다. 너무 급하게 물어보면 회장이 경계할 수도 있다. 목덜미 자국이요? 아, 아니다. 그냥 혼잣말이야. 회장이 다시 창밖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 보인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다. 옥분은 더 묻고 싶지만 회장이 말을 더 하지 않아서 조용히 있는다. 하지만 확신이 든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는 동안 옥분은 계속 회장을 지켜본다. 회장이 자신을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짓는다.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그런 표정. 마치 잃어버린 누군가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다. 진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회장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다. 집에 도착한 후 회장은 곧바로 자신의 서재로 올라간다. 옥분은 차에서 회장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한다. 오늘 회장의 반응을 보니 분명 뭔가를 알고 있다. 목덜미 자국이 누구 닮았다. 는 말도 의미심장하다. 그럼 회장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일까? 아버지일까?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낸다. 30년도 넘은 낡은 수첩이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메모들이 적혀 있다. 사업 관련된 것들, 개인적인 일들. 그리고 한 페이지에는 옥분이 마이너스 1984년 3월 15일 입원 이라고 적혀 있다. 그 아래에는 언제 말해줘야 할까? 라는 메모도 있다. 회장은 그 페이지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쉰다. 회장의 서재 금고 안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다. 그 안에는 아이용 목걸이와 반지가 들어있다. 4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옥분과 함께 발견된 것들이다. 목걸이에는 옥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반지는 아이용으로 만들어진 작은 것이다. 회장은 그것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40년 동안 언제 돌려줄까 고민했지만 아직도 용기가 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옥분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지 확신할 수 없어서다. 회장과의 병원 동행 후 며칠이 지났다. 옥분은 회장이 분명 자신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목덜미 자국이 누구 닮았다. 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회장을 다시 만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민석은 아버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려 했고, 지혜는 시댁과 관련된 일들을 번거로워했다. 옥부는 답답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지혜의 기분이 유독 안 좋아 보였다. 민석과 무슨 말다툼을 한 것 같았다. 아침 식사 때부터 투덜거리더니 민석이 출근한 후에는 더욱 짜증을 냈다. 옥분이 준비한 아침 반찬들을 보고 이게 뭐냐, 맛없다, 정성이 없다 고 연신 불평했다. 평소보다 훨씬 예민한 상태였다. 옥부는 조용히 참고 있었지만 지혜의 잔소리는 점점 심해졌다. 아니, 이 김치는 또 뭐예요? 너무 싱거우면서 맛이 없어요. 시골에서는 이런 걸 먹나요? 옥부는 말없이 새로운 김치를 가져다 준다. 하지만 지혜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청소에 대해 트집을 잡기 시작한다. 바닥이 깨끗하지 않다. 먼지가 남아있다. 화장실 청소가 엉성하다.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이다. 옥부는 30년 넘게 청소를 해왔는데 이렇게 심한 지적을 받기는 처음이다. 점심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혜는 부엌에 와서 옥분이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다. 야채를 너무 크게 썰었다. 간이 맞지 않는다. 요리 솜씨가 늙었다. 하나하나 지적할 때마다 옥분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30년 동안 이 집안 식구들의 입맛에 맞춰서 요리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오후가 되자 지혜의 불만은 절정에 달했다. 옥분이 거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혜가 소파에 앉아서 계속 지적했다. 여기도 먼지가 있네요. 저기 구석도 제대로 안 닦았어요. 일하는 게 점점 성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옥부는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지혜의 다음 말에 무언가 마음속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제 그만두세요. 하녀도 유통기한이란 게 있어요. 유통기한. 옥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30년 가까이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 취급을 받고 있다니. 지혜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나이도 많으시고 일 처리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젊은 분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다. 30년 동안 참아온 것처럼. 그때 민석이 퇴근했다. 지혜는 즉시 남편에게 달려가서 하루 종일 쌓인 불만을 쏟아냈다. 당신도 보세요. 옥분 씨 일하는 게 점점 엉성해져요. 이제 나이도 많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옥분은 부엌에서 그 말들을 들었다. 민석이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키워준 민석이 자신을 지켜줄까? 하지만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지혜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옥분을 변호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옥분은 그 침묵이 더 아팠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것보다 무관심이 더 잔인했다. 30년 동안 정성을 다해 키운 아이가 자신을 남처럼 대하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마세요. 짐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이번 주 안에 나가세요. 지혜의 일방적인 통보였다. 민석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회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혼자 결정한 것이었다. 옥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다. 그럼 제가 갈 곳은 어디인가요? 30년 가까이 여기서 살았는데. 그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원래 가정부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임시로 사는 거지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임시로 사는 것. 30년이 임시라는 말인가? 옥부는 허탈했다. 자신이 이 집안에서 보낸 세월이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니. 회장 부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부인은 항상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해줬으니까. 하지만 이제 부인은 없고 회장은 바쁘고 민석은 무관심하다. 옥분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옥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내려갔다. 30년 동안 살았던 지하 1층의 작은 방. 곰팡이 냄새가 나고 습기가 많은 이 방이었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이제 여기서도 나가야 한다. 옥부는 낡은 가방에 짐을 넣기 시작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그 소중한 사진.
30년의 세월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짐을 싸면서 옥부는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투명인간 취급받으면서도 참았던 이유는 이곳이 자신의 유일한 보금자리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마저 잃게 되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 40년 전 사고로 모든 걸 잃었을 때처럼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다. 옥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옥분이 집을 나온 지 사흘이 지났다. 투자의 도움으로 고시원의 작은 방을 얻을 수 있었다. 월세 30만 원, 3평도 안 되는 방이었지만 당분간 머물 곳은 생겼다. 투자가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라. 며칠치 생활비까지 빌려줬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라곤 비상금으로 숨겨둔 100만 원이 전부였다. 지혜가 월급이라고 주던 용돈으로는 저축할 여유가 없었으니까. 고시원 방은 정말 작았다.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공용 화장실. 30년 동안 살았던 지하방보다도 더 좁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지혜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옥부는 침대에 누워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을까? 고시원에서 보낸 첫날 밤, 옥부는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다. 6살 때의 자신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모습. 그리고 우리 옥분이 돌아오면 이걸 보여주자. 아빠, 나는 글씨. 이제 회장을 만날 방법도 없어졌다. 회장실 금고에 뭐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40년 전의 진실도 영영 모르게 될지도 모른다. 옥부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어쩌면 이대로 모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둘째 날, 옥부는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60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식당 설거지, 청소일, 간병보조 정도였다. 그나마도 젊은 사람들을 선호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몸이 힘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30년 동안 한 집에서만 일했던 것이 오히려 단점이 되었다. 이력서에 쓸 경력도 애매했다. 셋째 날 저녁, 옥부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이대로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나이 60이 넘어서 노숙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때 고시원 관리인이 올라와서 문을 두드렸다. 옥분 씨, 아래 로비에 손님이 와 계세요. 정장 입은 남자분이요. 옥분은 의아했다.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혹시 민석일까? 아니면 지혜가 뭔가 빠뜨린 게 있어서 전해주러 온 걸까? 로비로 내려가니 정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옥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 태준그룹 회장 비서실 김 과장이었다. 회장을 모시고 병원에 갈 때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 김 과장은 옥분을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옥분 씨시죠? 회장님께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옥분은 깜짝 놀랐다. 회장이 자신을 찾고 있다고? 어떻게 자신이 여기 있는 걸 알았을까? 김 과장은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다며 함께 가자고 했다. 옥부는 서둘러 방에 올라가서 사진을 챙겼다. 이번 기회에 회장에게 모든 걸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4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차 안에서 김 과장이 설명했다. 회장이 며칠 전부터 옥분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석에게 물어봤더니 집을 나갔다. 고만하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알아본 결과 옥분이 이 고시원에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다. 회장이 왜 자신을 찾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급한 일인 것 같다고 했다. 태준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63층 회장실. 옥부는 30년 가까이 이 집안에서 일했지만 회장 사무실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큰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모든 게 압도적이었다. 회장은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서 옥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만에 본 회장은 더욱 늙어 보였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옥분아, 와서 앉아라.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옥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회장은 한참 옥분을 바라보더니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오래된 사진 하나였다. 옥분이 갖고 있는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다. 혹시 이런 사진 본 적 있어요? 옥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회장이 같은 사진을 갖고 있다니.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회장은 그 사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 저도 이 사진을 갖고 있어요. 부인님 시계에서 발견했어요. 그 순간 옥분은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느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다. 옥분아,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회장의 사과에 옥분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도 모르지만 그 진심이 느껴졌다. 40년 동안 잃어버린 기억과 진실이 드디어 밝혀질 순간이 왔다. 회장의 사과 후 사무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옥분은 계속 울고 있었고 회장도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4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이제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회장은 일어나서 사무실 한편에 있는 대형 금고로 걸어갔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더니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40년 동안 소중히 보관해온 상자였다. 옥분아,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40년 전 일부터. 회장은 상자를 책상 위에 놓고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와 반지가 들어있었다. 아이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목걸이에는 옥분이라는 이름이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옥분은 그것들을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다. 이건 내가 사고 당시에 끼고 있던 거야. 병원에서 내가 맡아서 보관하고 있었어. 제가 이걸 끼고 있었다고요? 그래. 그리고 넌 내 딸이야, 옥분아. 옥분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회장의 딸? 그럴 리가 없다. 자신은 30년 동안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는데 회장의 딸이라면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옥군은 머리가 복잡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40년 전 내가 아직 사업 초기였을 때야. 너는 내 첫 번째 아내, 그러니까 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 민석이보다 10살 위니까 민석이 누나였지. 옥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민석의 누나? 그럼 자신이 30년 동안 동생을 가정부로서 돌봐온 것인가? 말이 안 됐다. 회장은 계속 이야기했다. 내 어머니는 내가 사업에만 매달려 있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 내가 6살이었지. 화재가 났던 거야. 차에서 화재가 나면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넌 의식을 잃고 큰 화상을 입었어.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너무 심각한 상태였어. 의사들도 살기 어렵다고 했지. 옥부는 목덜미에 화상 자국을 만졌다. 그때 생긴 상처였구나. 그리고 어머니도 그때 잃었던 거구나. 눈물이 또 흘렀다. 몇 달 후에 내가 깨어났을 때 기억을 완전히 잃었더라. 날 못 알아봤어. 가족도 못 알아봤고. 의사들은 쇼크가 너무 커서 그렇다고 했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그때 내가 결정을 내렸어. 내가 기억을 잃었으니 차라리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자고. 내 딸이라는 걸 알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가정부로 키우기로 했어. 가정부로요? 친딸을 가정부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재벌 딸로 살면 위험도 많고 언론의 관심도 받고 내가 기억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옥부는 회장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40년 동안 자신이 받은 무시와 멸시는 뭐였을까? 딸을 그렇게 대하는 게 맞는 일이었을까?
처음에는 임시로 그럴 생각이었어. 내가 기억을 되찾으면 다시 딸로 받아들이려고 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어. 그리고 넌 가정부로서의 삶에 적응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저를 속이신 거예요? 옥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4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에 대한 분노. 친아버지 밑에서 하인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분노. 미안하다, 옥분아. 정말 미안해. 나도 매일 고민했어. 언제 말해줘야 할지. 고민만 하시고는 40년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 저는. 저는 그동안 뭐였어요? 옥분은 일어나서 소리쳤다. 40년 동안 쌓인 모든 서러움이 터져나왔다. 민석이 제 동생이었다고요? 제가 30년 동안 동생을 가정부로 돌봐온 거예요? 지혜가 저한테 하던 말들 아세요? 하녀, 촌년 유통기한이라고 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옥분의 분노가 당연했다. 40년 동안 친딸을 그렇게 방치해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해. 넌 내 딸이야. 태중그룹의 법적 상속자야. 옥분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다. 이제 와서 상속자라니. 40년 동안 가정부로 살게 해놓고는 필요 없어요. 저는 40년 동안 정옥분으로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딸이라고 하시면 뭐가 달라져요? 옥분은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회장이 다시 불렀다. 옥분아, 기다려. 내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있어. 어머니의 편지. 옥분은 발걸음을 멈췄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다니. 어머니의 편지를 언급한 회장의 말에 옥분은 발걸음을 멈췄다. 40년 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어머니.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가 편지를 남겼다니. 옥분은 천천히 돌아서서 회장을 바라봤다. 회장은 금고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다. 작고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야. 내게 주라고 했어.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오래된 편지지에 어머니의 친필로 쓰여진 글씨들. 40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흔적이었다. 옥분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우리 옥분이에게. 엄마가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해. 엄마는 항상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 아빠를 잘 도와드리고 착하게 자라렴.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널 지켜볼게. 편지를 읽으며 옥분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사랑이 40년 만에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민석과 지혜가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의 비서가 옥분 씨가 와 계신다. 고 연락했던 모양이었다. 민석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지혜는 화가 난 얼굴이었다. 왜 자신들이 내쫓은 가정부가 회장실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옥분 씨가 왜 여기에?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왔다. 4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민서가 앉아라. 너희도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 지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옥분을 쳐다봤다. 왜 가정부가 회장실에서 울고 있는지, 왜 회장이 그렇게 진지한 표정인지. 민석도 마찬가지였다. 30년 넘게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에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까? 옥분이는 내 딸이다. 너희 누나야, 민석아.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나? 3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가정부가 누나라고? 말이 안 됐다. 지혜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신우이라니. 그것도 회장의 친딸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요? 우리 집에서 머리 굽히던 하녀가?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이야기. 친딸인 줄 모르고 가정부로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럼 자신이 그동안 신우이를 하인처럼 부렸다는 말인가? 상속권도 있는 적법한 가족을? 이제부터 옥분이는 이 집안의 첫째 딸이다. 그리고
태중그룹의 법적 상속자이기도 하다. 상속자라는 말에 지혜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지금까지 민석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신우이가 더 큰 권리를 갖는다는 말인가? 지혜는 당장 반박하고 싶었지만 회장 앞에서는 감히 그러지 못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옥분 씨가 제 누나라고? 민석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돌봐준 옥분을 떠올려 봤다. 밥을 해주고, 아플 때 간병해주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주던 모습들. 그런데 그게 누나의 사랑이었다는 말인가? 민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혼란. 40년 동안 미안했다. 너희에게도, 옥분이에게도.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아야 해. 지혜는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다. 그럼 그동안 저희가 한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몰랐다고요. 지혜의 변명에 옥분이 말했다. 몰랐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옥분의 말에 지혜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 그랬다. 가정부든 누구든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했는데 다시는 그러지 못했다. 특히 유통기한이라고 했던 말은 정말 잔인했다. 아가야, 앞으로는 옥분이를 신우이로 모셔야 해. 그리고 그동안의 일들은 옥분이가 용서해줄 수 있기를 바래. 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용서해달라고? 상속자가 되어서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선 신우이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지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장 앞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옥분. 아니, 누나. 정말 미안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석의 사과에 옥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30년 동안 자신을 동생으로 사랑했지만 민석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했던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다. 민석아. 이제 와서 누나라고 불러도 30년은 되돌릴 수 없어. 옥분의 말에 회장실은 조용해졌다.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지만 그 진실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았다. 상처받은 세월과 잃어버린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는지. 회장실에서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났다. 옥분은 회장의 배려로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달라진 신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40년 동안 가정부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벌 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회장은 옥분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제는 딸의 방에서 살라고 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법적인 부분이었다. 회장은 즉시 변호사들을 불러서 상속 관련 서류들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옥분이 적법한 장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정리되어야 했다. 특히 태중그룹의 지분 상속에서 옥분이 민석보다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이 소식이 민석 부부에게 전해지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지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가정부가 이제 태중그룹의 1순위 상속자라니. 게다가 옥분이 돌아오면 자신은 신우이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한다. 생각만 해도 굴욕적이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40년 동안 가정부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상속자라니. 하지만 아버지가 DNA 검사까지 해서 확인하셨잖아. 정말 누나가 맞아. 그래도 이상해요. 왜 하필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지혜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봤다. 혹시 옥분이 일부러 꾸민 일은 아닐까? 사진을 조작하거나 회장을 속인 건 아닐까?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99.9% 친자 관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다. 지혜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옥분이 본가를 방문했다. 회장의 요청으로 유언장 작성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들이 준비한 정식 유언장에는 태중그룹 지분의 60%가 옥분에게, 40%가 민석에게 상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각종 부동산과 주식, 해외 자산들도 옥분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되어 있었다. 옥분아,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장녀야. 그리고 태중그룹의 미래를 책임져야 해. 옥분은 여전히 어색했다. 40년 동안 이 집 구석진 지하방에서 살았는데 이제 주인이 되라니. 하지만 회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40년 동안 미안해했던 마음, 딸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40년 동안 가정부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룹을 이끌라니. 천천히 배우면 돼. 내 안에는 내 피가 흐르고 있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때 지혜가 끼어들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회장님,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가져간다는 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야. 40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어.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회장의 단호한 말에 지혜는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옥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적대감이 가득했다.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아간 원수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그리고 지혜 씨, 앞으로는 옥분이를 큰 누님으로 모셔야 해. 그동안의 무례함은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하고. 신우이로 모시라는 말에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라는 말인가? 지혜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 앞에서는 감히 반항할 수 없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지혜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누나한테 사과해야 해. 민석의 말에 지혜는 더욱 화가 났다. 남편마저 옥분의 편을 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옥분아, 이제 그만 굽히지 마. 그만 고개 숙여, 옥분아. 넌 이 집안의 딸이야. 회장의 말에 옥분은 눈물이 났다. 4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삶. 이제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시작이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지혜는 혼자 방에서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토록 무시했던 신우이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숙일까? 지혜는 결심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옥분이 이 집안의 진짜 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지혜는 밤늦게까지 고민에 빠져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옥분은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경영학 과정을 이수하고 태중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을 둘러보며 사업을 배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4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었다. 회장은 옥분을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태중그룹 산하에 교육장학재단을 새로 설립하고 옥분을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는 일이라며 옥분에게 제안했다. 옥분 자신도 40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으니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거라고 했다. 옥분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오늘은 장학재단 이사장 취임식이 있는 날이다. 태중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언론사 기자들,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이사장을 보기 위해 온 것이었다. 옥분은 백화점에서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있었다. 40년 동안 낡은 옷만 입고 살았던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품격 있는 모습이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옥분은 긴장하고 있었다. 40년 동안 사람들 앞에 나서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회장이 격려해줬다.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면 돼.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야. 옥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올라갔다. 강당에 박수 소리가 울렸다. 옥부는 연단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봤다. 그 중에는 민석도 있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6개월 동안 지혜는 옥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태중교육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게 된 정옥분입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준비해온 원고를 보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들을 했다. 저는 40년 전 사고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기억도 가족도 그리고 꿈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다. 옥분의 진솔한 고백에 감동받고 있었다. 이 재단을 통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옥분은 연설을 마치고 무대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곳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회장이 특별히 준비해준 것이었다. 옥분은 그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엄마, 딸이 이렇게 컸어요. 이제 이 손으로 남의 바닥 안 닦아요. 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취임식이 끝난 후 리셉션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옥분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40년 전만 해도 신혼불명의 고아였던 여자가 이제는 재벌 딸이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옥분은 그 모든 인사들을 받으며 감격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다. 리셉션 중간에 옥분은 잠시 회장실로 올라갔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회장실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40년 전 이 도시 어딘가에서 모든 걸 잃었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이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 옥분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누군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석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옥분에게 말했다. 누나, 정말 축하해요.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 민석아. 내가 와줘서 힘이 됐어. 유나,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옥부는 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40년 동안 지켜봐온 동생이었다. 비록 가정부와 도련님의 관계였지만 그래도 정이 있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민석아. 진짜 남매로.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만에 찾은 누나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론 지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옥분이 이제 자신의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옥분은 새로 꾸민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지하의 좁은 방이 아니라 넓고 따뜻한 자신만의 공간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옥분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들은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옥분은 평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당당히 고개를 들고 맞이할 수 있으니까.